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수학을 알려드리고자 나온 주한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니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첫 강의이기 때문에 먼저 수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거죠. 흔히 이성 친구를 사귀기 전에 소개팅을 먼저 하듯이 우리가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수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학을 배우면 좋은 것들, 이것들을 먼저 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수학을 배우면 좋은 것은 첫 번째는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물론 수학이 조금 수학과는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수학을 처음부터 잘못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수학이 뭐 그냥 암기하는 거고 그냥 어, 공식을 갖다 쓰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고요.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씩 따라오면서 차츰 깨닫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수학을 배우면 여러분이 못 풀던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고 이제 못 가졌던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상승할 거예요. 발전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수학과 생각하면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수학적 사고력. 이게 무엇인가? 이건 단순히 문제 풀기를 위한 수학 문제 풀기를 위한 도구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는 것은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네. 참고로 수학적 사고력에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학은 사실 논리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수학은 사실 직관의 영역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 사고력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응용입니다. 이제 수학이 사실은 우리 현실을 연구하는, 현실에 뭔가 이익,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편의 또는 이러한 현실의 기술 발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자연과,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펼치는 학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현실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과학, 공학, 의학, 경제학, 통계학, 이러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수학이 응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디선가 이런 말이 있죠. 수학은 자연의 언어이다. 수학은 자연의 언어. 이것을 이제 갈릴레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그렇게 당연한 말은 아니죠.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연하면 우리가 흔히 아름답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되게 신비롭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되게 감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자연은 그런 자연보다는 어떤 현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관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연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관찰했을 때 그 관찰한 것들이 나타내는 어떤 규칙, 그것을 수학적인 기호로 아주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연이라고 했는데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인데 특히 물리학이 이 자연과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 수학은 자연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냐라고 이것을 묻는다면 저는 모릅니다. 사실 이걸 알면 그 사람이
이 자연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다는 게 이상한 거지. 자연이 왜 수학적으로 이렇게 기술되는지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연 현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어떤 한 수학의 등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얘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리학이 대부분의 내용이 수학적인 식으로 또는 기호로 표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학생들이 물리학을 싫어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왜 자연의 법칙은 수학적으로 기술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우리가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면 자연의 현상에서 어떤 것을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값하고 또 다른 것을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값이 간의 관계를 표현한 건 아니겠습니까? 법칙으로. 근데 그 측정 값이라는 어떤 물리량 이런 것 자체가 애초에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량적인 것은 이미 수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측정을 수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측정 값들의 관계도 수학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저는 이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과연 우리가 측정을 정량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연이 우리가 사실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감각이 있잖아요.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자연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과연 자연에는 이 5가지 감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로만 자연이 이루어져 있냐?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연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때에는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자연의 언어가
인문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왜 자연 법칙은 수학적으로 기술되는가? 잠깐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모른다고. 만약 측정 불가능한 무언가에 의해 자연이 영향을 받는다면 인문학적 언어로 쓰인 자연 법칙이 나올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수학이 응용이 많이 되는지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학이 자연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수학이 자연의 언어냐? 왜 자연 법칙은 수학적으로 기술되냐? 라고 하면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바랄 뿐이죠. 자연의 어떤 측정 가능한 대상들을 측정을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좋겠다. 그냥 무작위적으로 얘가 이 측정값들이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냥 무작위적이라면 우리가 법칙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량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정량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를 의미하죠. 근데 우리가 수하면 되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학에서 수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수는 배우면,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수를 그냥 단순한 거라고 바라봤었는데,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가 단순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수라는 것이 단순히 양적인 의미도 같지만 또는 위치라든지
어떤 세기, 어떤 크기, 이런 것들 또는 시간,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을 추상화한 추상화하여서 추상화한 형태로서의 의미도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는 우리가 많이 쓰는 대상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대상이죠. 뭔가를 나타낼 때. 수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뿐만 아니라 위치, 그리고 어떤 세기, 크기, 시간,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앞으로 수에 관한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학의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수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수학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수학의 역사는 되게 올드하다. 얼마나 오래되었냐 하면 수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수학의 역사가 아주 깊고 방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에는 분야가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 수학의 분야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어떤 지도가 있는데 그걸 보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구나, 분야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야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최초로 생긴 분야가 뭐냐고 물으면 바로 그것이 기하학입니다. 최초의 수학은 기하학이에요. 기하학이 그럼 뭐냐? 기하학은 뭐냐면 바로 도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각형의 변들의 중점을 이으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기하학의 어떤 정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밝혀내는 학문이 기하학입니다. 그런데 기하학도 사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최초의 기하학은 뭐냐 하면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의 여러 분야로는 유클리드 기하학도 있고요. 반대로 비유클리드 기하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논증 기하학이 있는가 하면 해석 기하학이 있고요. 대수 기하학, 사형 기하학, 미분 기하학, 복소 기하학, 위상 수학 이런 것들이 다 기하학의 여러 분야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것 또한 유클리드 기하학에 속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얘는 너무나 유명하죠.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변들의 이제 길이에 대한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와 직각변의 길이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식입니다. 이건데 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어느 직각삼각형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에 이제 직각삼각형이면 항상 90도인 각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90도인 각에 마주보는 변 그것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빗변이 가장 깁니다. 그 세 변 중에서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것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얘가 가장 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겁니다. 지각변이 여기서 직각변은 B와 C입니다. 그리고 빗변은 A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발견되었을까요? 증명되었을까요?
발견과 증명의 차이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발견은 어떤 직각삼각형을 그렸어. 그리고 거기에 변들의 길이를 쟀어. 그랬더니 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네. 이걸 계산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걸 우리가 발견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증명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사실로부터 그 사실들을 이용해서 논리적 추론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이제 보였다면 그걸 증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발견되었을까요? 증명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발견은 시작이고 증명이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견만으로는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정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가 뭐냐? 정리는 영어로는 theorem이라고 합니다. 정리는 수학에서 말하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냥 팩트가 아니라 완벽한 팩트입니다. 즉 거짓이 될 수 없는 100% 참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발견을 했다는 것은 그냥 그 사실이 대충 그럴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발견했다는 것은 계산을 했다는 건데, 이 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오차를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재는데 이 길이를 완벽하게 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차가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가 약간 아주 차이가 있더라도 그걸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견만으로는 얘가 정말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발견되었지만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추측이라고 합니다. 추측의 예로는 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어떤 미해결 난제들이 이 추측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발견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우리가 발견을 뭐라고 하냐? 어떤 사실의 일부 사례만 봤을 때 성립하는 것을 관찰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발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미해결 난제들이 이제 발견은 되지만 증명되진 않은 거죠. 그렇다면 증명은 어떤 것인가? 자, 증명은 알려진 사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유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라는 말이 또 뭔지 한다면 얘는 그냥 우리가 논증한다. 그러니까 얘가 근거고 얘가 결론이다. 얘가 전제고 얘가 결론이다. 라고 받아들입시다. 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 사실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명제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명제란 뭐냐면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주장을 뜻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보죠. 어떤 주장이 명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발견만으로는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된 것입니다. 증명이 되어야 비로소 정리가 될 수 있고 팩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수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완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게 항상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했고 정리라고 하면 100% 참인 거짓일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냐는 것이냐?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직각삼각형을 그렸죠. 근데 그 직각삼각형의 선분들을 그렸죠. 근데 우리는 이 선분들을 반듯하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이 반듯하게 그렸는데 이게 항상 과연 반듯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긴 평면에서는 이렇게 평평한 평면이 있죠. 이 평평한 평면에서는 물론 당연히 선분들이 전부 다 직선, 그러니까 선분들이 휘어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이제 평면을 생각해 보죠. 약간 뭐냐면 얘가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거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굽어 있는 평면에서는 과연 여기서도 선분이 휘어있지 않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누군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아예 평면이 아니지 않냐. 피타고라스 정리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애초에 선분이 아니지 않냐. 이가 어떻게 선분이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평면이 우리가 지금 3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사는 생명체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사는 생명체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네, 다음과 같은 생명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생명체는
얘가 과연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생명체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이 굽어 있는지 평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어, 이 생명체 입장에서는 이 평면이나 이 평면이나 이제 다 그냥 평평하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비유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3차원이 평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과연 4차원에서 봤을 때 평평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이 생명체는 지금 여기 2차원 평면에 살고 있는데 얘가 실제로 이 2차원 면이 3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굽어 있는지 아니면 평평한지 이것은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 잘못됐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면 문제는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유클리드 공간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 자체가 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가정을 이 공간이 만족시켜야, 그러니까 특정한 가정, 어떤 가정들을 이 공간이 만족을 시켜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가정을 바로 우리가 공리라고 합니다. 네. 강의는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공리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명제, 아까 우리가 명제를 참 거짓을 판단 가능한 주장이었는데 얘가 이런 명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 이것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가정과 결론 이런 얘기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리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가장 처음에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찍을 강의들을 보고서 이제 그것이 그 큰 흐름이 이제 여기서 더 앞에서 던진 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